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1943년 4월 27일 화요일 키티에게 또 그렇고 그런 싸움들이 온 집을 뒤흔들고 있어. 엄마와 나, 반단씨 부부와 아빠, 엄마와 반단 아줌마 다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어. 대단해. 안 그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들춰서 서로 떠들어대는 것도 다시 시작됐고, 보센 씨는 아직도 비넌 화이트 아이스 병원에 있어. 쿠피스 씨는 출혈이 예상보다 빨리 멈춰서 다시 출근하고 있고, 쿠피스 씨는 등기사무소가 오히려 소방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야기를 해주었어. 글쎄, 소방대가 불만 끄지 않고 온 건물을 물에 잠기게 했다는 거 있지. 정말 통쾌해. 카를턴 호텔이 쑥대밭이 됐대. 폭탄을 실은 영국 비행기 2대가 독일군 장교클럽 바로 위로 추락했거든. 파이젤 거리에서 신게 루나까지 완전히 다 타버렸어. 독일의 도시에 대한 공습은 매일 심해지고 있어. 단 하룻밤도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아. 잠이 부족해서 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비참할 지경이야. 아침엔 말라 비틀어진 빵과 커피가 다야. 저녁에는 2주 동안이나 시금치나 상추만 먹었고 20cm나 되는 감자는 썩었어.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은신처로 와야 돼. 위층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우리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1940년에 전쟁에 참전했거나 공장에 동원됐던 모든 남자들은 전쟁 포로로 총통을 위해 일하고 있어. 연합군 상륙에 대비하고 있는 거겠지. 안내가. 1943년 5월 1일 토요일 키티에게. 숨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다른 유대인을 생각하면 이곳 생활은 천국이라고 항상 생각해.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 그건 우리 생활 습관이 퇴보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온 후로 우리는 식탁보 하나로 버텨왔어. 어찌나 많이 썼던지 이제는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행주로 닦아보려 하는데 그 행주도 더럽고 구멍투성이야. 식탁도 매일 닦는데 그다지 깨끗하지 않고, 판단씨 부부는 겨우 내 시트 한 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배급받는 가루 비누가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질도 좋지 않아서 시트를 빨지도 못해. 아빠는 다 해진 바지를 입고 있어. 타이 역시 오래 맨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엄마의 코르셋이 오늘 찢어졌는데 너무 오래돼서 수선할 수도 없어. 마코트 언니는 2 사이즈가 작은 브레이저를 하고 있지. 엄마와 언니는 속옷 3벌을 서로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났어. 내 속옷은 너무 작아져서 내 배도 가릴 수 없을 지경이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은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가끔 내 바지부터 아빠 면도솔까지 죄다 낡은 것들만 있는 이런 생활에서 어떻게 전쟁 전에 보통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절망감에 빠지고 말아. 지난 밤에는 총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나는 4번이나 짐을 쌌어. 오늘은 탈출할 때를 대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여행 가방에 싸두었어. 엄마가 이런 나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 어디로 도망갈 건데? 정말 옳은 말이야. 온 네덜란드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지고 버터 배급표도 하나씩 줄었지. 정말 유치해. 안내가. 1943년 5월 18일 화요일. 키티에게. 독일군 비행기와 영국군 비행기가 하늘에서 싸우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 불행하게도 연합군 승무원들은 불타오르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했지. 그런데 할프베우에 살고 있는 우유 배달부가 길가에 앉아있는 캐나다인 4명을 봤어. 그중 하나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래. 그 사람이 우유 배달부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비행기에는 모두 6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조종사는 불에 타 죽고 한 사람은 어딘가 숨어버렸대. 그때 독일 경찰이 와서 전혀 다친 곳 없이 멀쩡한 4사람을 연행해 갔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일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는지 궁금해. 꽤 따뜻해졌지만 우리는 이틀에 한 번 불을 떼야 해. 야채 껍질과 쓰레기를 태워야 하거든.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넣어두면 안 되니까. 창고에서 일하는 소년을 늘 염두에 둬야 하거든.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얼마나 쉽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지. 올해 학위를 받고 싶거나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독일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신질서를 받아들이겠다는데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학생들의 80%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거부했어. 그들은 당연히 그 결과로 생기는 불이익을 참아야 하지. 서명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독일에 있는 노동 강제 수용소에 가야 해.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 버리면 이 나라에 남은 젊은이는 얼마나 될까? 지난 밤새 계속되는 대포 소리 때문에 엄마가 창문을 닫아버렸어. 나는 아빠 침대로 갔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위에서 반단 아줌마가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무시에게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곧이어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내 침대 바로 옆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소리였어.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 불을 켜요! 불! 아빠가 램프를 켰어. 방이 불길에 휩싸이기라도 할 것 같았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나 보려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 반단 아줌마와 아저씨가 열린 창문으로 붉은 불빛을 본 거야. 아저씨가 근처에 불이 났다 생각했고 아줌마는 우리 집에 불이 붙었다 생각한 거지. 아줌마가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난 거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침대로 돌아갔어. 채 15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대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판단 아줌마는 벌떡 일어나 아래층 뒤셀 아저씨 방으로 갔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찾을 수 없었던 안정을 찾기라도 하듯이 말이야. 뒤셀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아줌마를 맞이했어. 우리 아기 내 침대로 오렴? 이 말에 우리는 모두 배를 잡고 웃었어. 우린 이제 더 이상 포성이 두렵지 않았어. 무서움이 사라진 거야. 안내가. (1943년 6월 13일) 일요일. 키티에게. 아빠로부터 받은 내 생일 축하 시가 너무 좋아 너에게 들려주지 않을 수 없어. 아빠는 독일어로 시를 쓰기 때문에 마코트 언니가 자진해서 번역해 주었어. 언니가 제대로 잘했는지 어떤지는 네가 판단하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하며 이런 내용으로 지어진 시야. 여기선 가장 어리지만 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란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달픈 것. 다들 네 스승이 되고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지. 우린 경험이 많으니 우리를 보고 배워. 다 알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른들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걸 잊지 마. 하지만 그건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줄곧 그래온 법칙. 자기의 잘못은 작아 보이고 남의 잘못은 2배로 커 보여. 우리는 남의 잘못을 나무라기가 더 쉽지. 그러니 우리 어른들, 너의 부모를 이해해 주렴. 널 이해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할 테니. 잘못을 고치다 보면 때때로 너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건 쓴 약을 삼키는 것과 같아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모든 고통도 끝나겠지. 거의 하루 종일 넌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이토록 특별한 생활을 누가 해봤을까? 넌 절대 지루해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네가 투정하는 거라곤 이것 하나. 뭘 입지? 팬티도 없고 모두 작은 옷뿐이야. 누더기 속옷이 다라고. 신발을 신으려면 발가락을 잘라야 해. 아, 진짜 너무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있지만 언니가 운율을 살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빼기로 했어. 내 생일 축하시. 멋지지 않아? 정말 축하를 많이 받고 예쁜 선물도 많이 받았어.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두꺼운 책도 받았어. 과자를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불평하지는 않을래. 다들 마지막 남은 것들을 내게 주었거든. 은신처의 막내로서 난 분에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 안내가. 19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 재미도 없는 수다 때문에 네가 많이 지루해할 것 같고 내가 너무 길게 편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소식만 전할게. 보센 씨는 12지장 궤양 수술을 받지 않았어. 보센 씨를 수술하려고 배를 절개했더니 보센 씨는 암이었던 거야. 게다가 너무 진행이 된 상태라
수술할 수도 없는 정도였대.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보센 씨의 배를 봉합하고 3주 정도 입원시켜놓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는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 보센 씨가 너무 안 됐어.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내 상황이 너무 속상해. 밖에 나갈 수 있다면 보센 씨를 자주 찾아가 위로를 해줄 텐데 말이야. 사람 좋은 보센 씨가 우리를 찾아와 창고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건 우리에게 불행이야. 보센 씨는 최고의 조력자였고 우리의 안전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보센 아저씨가 정말 그리워. 다음 달에 결국 우리 라디오를 넘겨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쿠피스 씨는 우리의 커다란 필립스 라디오 대신 자신이 몰래 가지고 있던 작은 라디오 세트를 우리에게 줄 거야. 우리가 쓰던 좋은 걸 내줘야 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만 사람들이 숨어 살고 있는 집에서 큰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당국의 주의를 끌 필요는 없으니까. 작은 라디오는 위층에 둘 거야. 우리는 숨어 지내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암거래로 물건도 사고 거기다 비밀 라디오까지 갖고 있어. 다들 낡은 라디오라도 갖고 용기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해. 놀랍게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흉흉해질수록 라디오에서 들리는 기적의 목소리가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면서 기운내, 끝까지 잘 참아, 좋은 때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 안내가 1943년 7월 11일 일요일. 키티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상냥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를 꾸짖는 거센 비가 여름날의 가벼운 이슬비처럼 누그러질 수 있도록 모든 건 다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건 너무 힘들어. 특히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는 더 그렇지.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걸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내 자신을 조금 속이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렇다고 내 의견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지만 말이야. 그런데 가끔 이런 내 다짐을 잊고서는 조금만 부당하면 화를 참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방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녀라는 잔소리를 한 달 내내 듣게 되는 거지. 넌 내가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투덜이가 아니라 다행이야. 만약 투덜이었다면 벌써 삐뚤어진 성격의 나쁜 아이가 되고 말았을 테니까. 속기 연습은 잠깐 쉬기로 했어. 첫째로 다른 과목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내 눈 때문이야. 내 눈은 심하게 근시라 이미 오래전에 안경을 써야 했지만 그게 너도 알다시피 숨어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거든. 아무튼 난 눈이 나빠져 너무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이야. 어제는 다들 내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 엄마가 나를 쿠피스 부인과 함께 안과 의사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했거든. 이 말에 난 와들와들 떨었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생각해봐.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다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처음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엔 기뻤어. 하지만 일은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았어.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사람들이 쉽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거든. 미에프가 당장 함께 가주기로 했지만 어렵고 위험한 모든 경우를 잘 따져봐야 했지. 그동안 나는 벽장에서 내 회색 코트를 꺼내봤어. 하지만 너무 작아. 내 동생이나 입어야 할 것 같더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몹시 궁금하지만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영국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빠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고 있어. 엘리가 마코트 언니와 나에게 사무실 일을 잔뜩 안겨주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엘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편지 정리나 장부 기입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공을 들여 일했지. 미에프는 집 나르는 노새같이 온갖 것들을 실어날라. 거의 매일 우리에게 줄 채소를 어렵게 구해서 시장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와. 우리는 우리가 읽을 책이 오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려. 마치 선물을 받는 어린애들처럼 말이야. 보통 사람은 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고 라디오를 듣는 건 우리에게 유일한 즐거움이거든. 안내가. 1943년 7월 13일 화요일. 키티에게. 어제 오후에 아빠의 허락을 받아 뒤셀 아저씨에게 일주일에 2번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작은 테이블을 우리 방에서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어. 난 매일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뒤셀 아저씨가 자는 동안 그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그 외 시간에는 방도 테이블도 내 차지가 될 수 없거든. 우리가 다 함께 사용하는 방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건 불가능해. 게다가 아빠가 가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말이야. 그건 꽤 합리적인 요구였고 태도 또한 아주 정중했거든. 그런데 그 교양 있는 뒤셀 아저씨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 안 되었어. 그냥 안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거절당한 게 너무도 화가 나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물었어. 그러다 결국 싫은 소리만 듣고 쫓겨났지. 나도 일해야 해. 오후에 일하지 못하면 시간이 없단 말이다. 그 일은 꼭 끝내야 해. 안 그러면 일을 시작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가 하는 일들이란 전혀 진지하지 않잖아. 신화만 해도 말이다. 도대체 그게 뭐냐? 뜨개질이나 책 읽는 게 무슨 공부라고. 그 테이블은 언제든 내가 쓸 거다.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지. 뒤셀 아저씨, 내가 하는 공부도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나도 공부할 곳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 한번 제 부탁에 대해 생각해 봐 주세요. 화가 난 안네 프랑크는 이렇게 말하고 교양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등을 돌렸어. 너무 화가 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나는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말했는데 아저씨는 정말 무례했거든.
저녁에 난 아빠를 붙잡고 뒤셀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 그냥 물러서고 싶지 않다고. 내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었거든. 아빠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말해주면서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아빠의 충고를 무시하고 설거지가 끝난 후 뒤셀 아저씨를 기다렸어. 아빠가 우리 옆방에 앉아 있어 그런지 마음이 좀 든든했어. 뒤셀 아저씨,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논할 생각이 없겠지만 제 생각엔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뒤셀 아저씨가 최고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 난 언제나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문제야. 뒤셀 아저씨가 몇 번이나 내 말에 끼어들었지만 난 계속 말했어. 아저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방은 우리 둘이 함께 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공평하게 방을 나눈다면 아저씨는 아침에 쓰고 오후는 내 차지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 중 이틀 오후 정도는 내 생각엔 완벽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자 뒤셀 아저씨는 누가 바늘로 찌르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 여기서 네 권리를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판단 씨에게 달하게 작은 칸마개를 쳐줄 수 있느니 물어봐야겠구나. 그러면 그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난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야. 가만 보니 너랑 있으면 누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요구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네 언니 마코트가 같은 요구를 했더라면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넌 그리고 다시 신화나 뜨개질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뒤셀 아저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 하지만 넌 말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도 걸 수 없지. 넌 진짜 이기적이거든.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너 같은 애는 정말 처음 본다. 하지만 결국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네 프랑크는 책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뒤셀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테니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말이 격해져서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됐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아저씨 얼굴을 한 방 먹여서 천장으로 날려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음 순간 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 진정해. 그렇게 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 아저씨는 다시 한 번 더 버럭 화를 내더니 분노와 승리의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 옷 속에는 음식을 잔뜩 넣고서 말이야. 나는 아빠에게 달려가 아저씨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 아빠는 그날 밤 아저씨와 이야기하기로 했지. 아빠와 아저씨는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 주로 이런 이야기였어. 우선 안내가 책상을 쓸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이야기했어. 아빠는 뒤셀 아저씨와 그 문제로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린아이 앞에서 창피 주지 않으려고 뒤셀 아저씨 말을 따르기로 했다고 아빠는 고백했어. 하지만 그때도 아빠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대. 뒤셀 아저씨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독점하러 온
침입자처럼 내가 말했다며 기분 나빠했는데 아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를 변호해 주었어. 내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는 걸 아빠도 아니까. 아빠는 내가 이기적이지도 않고 내 공부가 하찮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고 뒤셀 아저씨는 계속 불평을 했어. 결국 뒤셀 아저씨가 양보해야 했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오후 5시까지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 뒤셀 아저씨는 이틀 동안 나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책상에 버티고 앉아 있었어. 정말 유치하지? 54살이나 된 어른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속이 좁다니 아무래도 타고난 건가 봐. 절대 고칠 수 없을 거야. 안내가.